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17년 6월 24일 본방 토요사건 팩트 시작했습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정말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될 제목은요, 소 모방살인 추리 죽음을 피하는 지시서라는 내용으로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 컨텐츠 중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챕터가 총 15개였다면 지금 이 챕터는 최소 8, 많으면 10개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심오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대한 최신판으로 자료를 정리했고요. 가장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좀 오늘 놀랄만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좀 놀랄만한 일들이 좀 많은데 조금 너무 무섭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같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지시서 때는 D-Day 2003년 8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릿입니다. 이릿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8월 28일 어떤 좀 나이가 있는 자신의 얼굴을 가린 그리고 뭔가 이상한 지팡이를 들고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은행에 들어온 그가 딱 던진 한 가지의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를 열 수 있는 직원을 불러 돈을 꺼내라. 나는 지금 폭탄이 있다. 15분 이내로 25만 달러를 가방에 넣어라.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일명 알고만 있는 말로 안 들었던 일명 은행 강도입니다. 실제 범행 사진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 범인은 뭔가 이상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진짜 유유자적 들어와서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 가방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범죄인 거죠. 근데 여기에 있던 창구 직원들이 왜 이걸 그대로 순순히 응했던 거냐면 지금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목에 뭐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목에 폭탄이 장착된 채로 나타나서 어떠한 말도 없이 쪽지만을 건네고 돈을 챙겨 유유자적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저 지팡이에요. 저 지팡이의 실제 사진인데 이건 실제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건 지팡이가 아니고 샷건이라는 일종 엽총이에요. 엽총이라는 게 총인 거죠. 총을 실제로 개조한 걸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뭔가 총으로 위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건 들고만 온 거고 그냥 들어와서 목에 있는 폭탄만을 보여주며 얘기만 한 거예요. 그냥 쪽지 하나 딱 주고 돈을 채워라. 나한테 지금 폭탄이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은행 직원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범인이 그렇게 멀리 도주하지 않고 그 근처에서 그냥 그대로 잡혔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범인을 잡으려고 경찰이 딱 다가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폭탄이 있어요. 나에게 지금 폭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경찰은 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을 체포했다 폭탄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이 사람을 그대로 두고요. 어떠한 것도 왜냐면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고요. 폭탄을 해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폭탄 제거반을 부르게 됩니다. 애초에 도착하고 나서 30분 뒤에 폭탄 제거반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고 말하고 이거 폭탄 터진다. 빨리 이거 불러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경찰이 이제 멀리서 진술을 한번 묻게 됩니다. 이 남자에게 이제 얘기한 거죠. 당신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인질로서 강도가 된 겁니다. 나는 지금 죄가 없어요. 난 인질이에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흑인 3명이 나한테 오더니 총으로 자신을 위협하면서 목에 폭탄을 부착하고 이 상태로 은행에 가서 자기가 지시한 대로 돈을 가져오고 그 지시사항을 계속해서 따르면 당신은 이 폭탄을 해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진심 어리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폭탄 터진다고요. 폭탄 터진다고요. 빨리 구해주세요. 이런 시간 동안 약 25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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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 소리는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분 뒤 이 폭탄은 정말로 폭파합니다. 폭탄 제거반에 도착하기 3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 폭파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너무 잔인해서 쓸 수 없을 것 같아 갖고 오지 않았고요. 이게 최종 결과적인 사진입니다. 실제 부검 결과에 의하면 폭탄이 부착된 건 목에 어떤 체인 같은 게 걸려 있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배터리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터져서 실제 가슴을 관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즉사하신 겁니다. 한 명의 인질인 거죠. 실제 그 폭탄을 복원한 겁니다. 이름은 카라범이라고 부르게 돼서 실제 그 폭탄을 복원한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 폭탄이었습니다. 경찰은 난리가 나죠. 무고한 사람이 8월 28일 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폭탄이라는 매체로 죽은 거예요. 너무 무섭죠. 온 지역이 난리가 납니다. 전 지역의 신문에도 난리가 나고 언론도 난리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일명 영화 소우의 실제 모습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의 차에서 발견된 이상한 쪽지였습니다. 실제 증거물로 수집된 쪽지입니다. 이 쪽지에는 내용이 좀 적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은행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25만 달러의 요구 조건에 대한 쪽지를 낼 것. 은행의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할 것. 돈이 담긴 가방을 들고 다음 지시 장소로 나와 그 다음 장소에서 지시서를 찾을 것. 각각의 장소에는 다음 장소를 알려주는 지시어가 있으므로 직접 찾을 것. 그 과정에서 열쇠 몇 개, 자물쇠 번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폭탄이 제거가 가능하다. 당신은 단순한 인질로서 이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시키는 부분에 대한 모든 행위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별총으로 가장 중요한 것까지 전달합니다. 첫째,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라. 둘째, 전화를 하지 말라. 셋째, 회사, 경찰, 그 누구든 알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우리가 만약 경찰차나 경찰 헬리콥터가 뜬 게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당신은 죽는다. 우리의 지시대로만 하면
무조건 제거가 가능하며 스스로 만약 제거하려 하면 이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폭탄은 우리가 장착을 한 55분 뒤 폭발을 하고 은행에서는 절대 20분 이상 지체하지 말아라. 이유는 은행에서 우리가 얘기한 다음 장소까지 오는데 약 25분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여유는 10분 정도다. 다음 지시서를 찾는데 그 10분을 써라. 첫 번째 열쇠를 찾으면 폭발 시간은 연장된다. 우리의 지시사항만 잘 따른다면 열쇠를 하나씩 발견하게 되고 돈이 우리에게 무사히 전달만 된다면 마지막 열쇠와 자물쇠 번호를 너에게 알려주고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시서입니다. 죽음에 피할 수 있는 지시서죠.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 봤던 영화 소우의 일종의 모방 범죄처럼 이 범죄가 시작이 되어버린 거죠. 경찰은 미국에 빠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일단 이 지시사항에 있던 대로 한번 가보자 라고 판단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지시사항이 어디였냐면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추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시사항대로 실제로 하나를 가져간 거죠.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었어야 되냐면 인근에 있는 맥도날드예요. 인근에 있는 맥도날드 식당 입가판 밑에 가보면 큰 화단에 돌이 있는데 거기서 지시서로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그 지시서 다음 몇 마일 거리 나무 상자 밑에 또 찾도록 지시가 돼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상자를 찾는 도중에 이 사람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그 나무 밑 상자 쪽으로 경찰이 가봤거든요. 2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갔죠. 지시했던 병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리가 가능하십니까? 각 단계마다 지시하는 말들이 이렇게 꽂아져 있었던 건데 2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 잘했고 돈 잘 훔쳤고 2단계 잘 찾아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잡혔고 근데 그쪽에 가봤더니 실제로 지시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더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모든 경찰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따라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서 저 단계를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가서 이제 그걸 놓는 거죠. 다음 단계를 퀴즈를 넣어놓는 거죠. 이 사람은 같이 다닌 거죠. 계속 같이. 그러다 경찰한테 잡힌 걸 보고 그 다음에 있는 걸 빼서 아마 도망을 갔다 라는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실마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쪽지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범인을 유추해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의 힌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막다른 길 첫 번째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경찰들이 쪽지의 내용대로 와서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겁니다. 더 이상 진전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다음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경찰의 기본적인 탐문 자세죠. 일단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하니까 말이죠. 피해자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성함 브라이언 웰스입니다. 플레임은 브라이언 더글라스 웰스고요. 1956년 11월 15일생이시고요. 2003년 8월 23일, 아까 그 날짜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4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리주에 있는 맘마미아 피자리아라고 있어요. 그 피자리아에서 약 30년 정도를 근무하셨던 굉장히 성실한 직원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판은 이 웰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성실했고 착했고 30년 동안 한 피자집에서 배달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근속도 좋았고 굉장히 성실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찰들도요. 그날의 행적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8월 23일의 행적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8월 23일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행적을 찾던 도중에 굉장히 이상한 일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자 2개를 배달해달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말이에요. 그 피자를 배달해달라라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 피자 가게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8631번 피치 스트리트이라고 불리는 일명 송신탑 WC라는 뉴스 프로그램의 송신탑 있죠. 송신탑에 그 비포장 도로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이러고 이분의 행적이 그 다음부터 묘연한 겁니다. 여기로 배달을 가셨다요. 경찰은 여기서 뭔가 의심을 합니다. 아니 피자 배달을 했다? 2판을 배달해. 2판을 배달했다? 근데 송신탑 진짜 언덕이 있는 송신탑으로 배달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목에 폭탄을 매달고 은행에 나타나 은행 강도가 되어 자기는 인질이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영화 소우처럼 정말 지시서 하나 맞들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경찰은 여기서 단서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도대체 이 TV 송신탑에서 도대체 누구를 만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엄청 오랫동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이런 것 저런 것 주변 사람의 탐문 조사 및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싶었던 기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기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송신탑 쪽을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송신탑 쪽을 이미 경찰이 폴리스라인으로 다 쳐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보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 있는 기자들이 뭐야 저 안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다? 주변을 막 둘러봤는데 주변에 어떤 집 한 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집 쪽으로 향해 걷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남자에게 이차에서 얘기합니다. 저 송신탑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냐?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하게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아무렇지 않다. 덩치도 좀 크고 몸도 좀 좋으며 목소리와 말투가 굉장히 신사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신탑에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발자국 몇 개, 그냥 뭐 타이어 자국 몇 개, 그게 끝. 옆에 올라갔던 기자들도 막상 봤는데 별게 없던 겁니다. 뭐야? 그리고 그냥 내려오고 철수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미제 사건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묘한 흐름이 하나 시작됩니다. 한 달쯤 지나서 911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집에 시체가 있다. 우리 집 주소는 여기다.
지금 시체가 있으니 빨리 와달라. 911과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냉동고 안에서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살인용의자죠. 그의 이름 빌 러드스타인. 빌 러드스타인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예전 연인이었던 암스트롱, 이 여자의 전화를 받았다. 이 여자가 이 남자와 애인 사이인데 말다툼을 하다 살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자신에게 연락이 왔고, 자신은 옛 여인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에 그 총은 녹여서 다 마을 밖으로 하나씩 버렸고, 이 시체는 자신의 냉동고에 넣었다 차곡차곡 토막을 내서 버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시체에 대해서는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고 무섭고, 자기는 자살하려고까지 준비했다. 자살의 증거로 유서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 죄책감에 나는 전화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이 둘 사이에 뭔가 묘한 교차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묘한 교차점 첫 번째요. 오늘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 묘한 교집합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빌 러드스타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송신탑 옆에 있는 집의 주인, 무언가 덩치가 컸고 무언가 신사적인 말투를 썼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한 달 뒤 송신탑 사건이 있고 그 한 달 뒤에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시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911에. 뭐 우연일 수 있죠. 일단 되게 좀 뭔가 이상한 교집합이 하나 탄생한 겁니다. 아니 왜? 뭐 그럴 수야 있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약 5주 이상 시체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으니까 실제 윌슨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시신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뭐 일단 묘한 교차점이긴 하지만 뭐 어찌되었든 그럴 수 있다 판단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은 빌 러드스타인이 진술을 했던 옛 여인, 살인자 암스트롱을 체포하게 됩니다. 암스트롱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한 거죠. 그리고 암스트롱은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게 됩니다. 결국 암스트롱은 실제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죄로 2005년 1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교차점이 하나 또 생깁니다. 이 암스트롱이 2005년 4월에 FBI에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암스트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송신탑에서 폭탄 달고 죽었던 웰슨 있죠. 웰슨은 실제로 암스트롱과 관련이 있다 라는 진술을 찾게 됩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세 사람이에요. 교집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세 사람이 갑자기 하나의 사건에 다시 연관됩니다. 탁 있던 사건이 하나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암스트롱이 웰스의 사건을 알고 있다. 브라이언 웰스가 폭탄을 메고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를 알고 있다. FBI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참고인 진술로 암스트롱을 면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암스트롱이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러드스타인, 아까 말씀드린 빌 러드스타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유서도 가짜다. 실제로 모든 범인에 대한 거 내가 다 얘기를 할 테니 내가 지금 있는 교도소보다 조금 편한 곳의 교도소로 나를 보내달라. 그럼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 라고 FBI에 협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지하에 있던 사람은 죽인 게 맞나 봐요. 그래서 결국 FBI는 이 여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편한 교도소로 보내주며 진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런 얘기가 진술됩니다. 실제 여기 계신 이 사람 암스트롱은 이미 20년 전 남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 정당방위로 그때 당시 무죄. 그로부터 4년 뒤에는 결혼을 해서 남편을 죽였다라는 걸로요. 한번 기소가 됐는데 그것도 또 무죄로 풀려요. 조울증과 편집증, 자기애가 굉장히 심한 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폭탄을 만드는 용품은 내가 주었고 웰스가 강도할 때 그 주변에 내가 있던 거 맞다. 이 여자가 진술한 겁니다. 암스트롱은 폭탄을 만드는 물건들을 이 사람에게 실제로 주었고 웰스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할 때 난 그 옆에서 조력할 때 보고 있었다. 경찰들이 찾은 것과 되게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드스타인이 바로 이 사건의 주모자다. 냉동시체 제임스 고든이라는 사람, 냉동시체 그 시체 이름이 제임스 고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신고한 이유도 뭐 때문이었냐면 단 한 가지 이유. 웰스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신고한 것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2005년 4월의) 진술이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각자마다 진술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웰스라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폭탄을 메고 인질로서 돌아가신 분. 그 이쪽에 계신 이분 빌 로드스타인.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시체가 있다. 이 시체는 이 여자가 죽이고 나에게 준 것이다. 이 여자는 구속이 됐고 이 여자는 나중에 다시 진술합니다. 이 사람이 웰스 사건의 주동자다. 전혀 새로운 사건을 얘기한 거죠. 나는 그걸 도왔다. 이제 경찰은 빌 러드스타인 이 사람만 잡아서 진술만 받아내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암스트롱이 진술하기 약 10개월 전이었던 실제로 03년 8월에 시작됐던 그 범죄 이후 약 10개월 뒤였던 04년 7월이었습니다. 04년 7월에 이 로드스타인은 림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인 사람이 없어요. 다 진술만 남고 어떤 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사건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의 혐의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여자는 이 사람 냉장고에 있던 제임스 고든을 죽인 게 맞다. 징역 20년. 그런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웰스 사건에 대해서 주모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이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전혀 다른 두 사건이 엮여버린 거예요. 사건이 엮인 거죠. 이따 총정리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은 어떤 것도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져 버렸고 다 나가버렸고 이미 죽어버렸고 답이 없던 겁니다. 암스트롱의 진술만 믿고
웰스 사건의 범인이 이 사람이다 라고 단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로운 비밀의 교집합이 다시 나타납니다. 2005년 말 TV 수리공에서 마약 사범이었던 사람입니다. 케네스 반즈라는 사람입니다. 케네스 반즈라는 사람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서 놀랄만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마약 혐의로 수감 상태였는데 주변에 있는 재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너 웰스 사건 아냐? 그거 있잖아. 너 웰스 사건 아냐? 그거 있잖아. 너 웰스 사건 아냐? 그거 이거야.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녔던 거예요. 너 웰스 사건 알아? 그거 사실 이거였거든. 그게 또 FBI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FBI는 케네스 반즈를 신문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비밀, 교집합점이었던 케네스 반즈는 이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건 암스트롱이 꾸민 일이다. 암스트롱 머리에서 모든 게 나왔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를 총동원해서 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FBI가 질문을 했는데 반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암스트롱이 자기한테 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해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해요. 이유는 아버지의 유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유산을 막 쓰고 다녀서 자기한테 유산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상속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반즈한테, 마약사범이었던 반즈에게 살인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즈는 약 12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해요. 돈을 달라. 돈을 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암스트롱이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빌 로드스타인을 데리고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모든 말의 앞뒤가 되게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교집합이 하나 더 탄생합니다. 오늘은 교집합과 교집합으로 가는 날입니다. 뭐였냐면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진술을 하게 돼요. 사실 브라이언 웰스도 우리 공범이에요. 암스트롱이 준비를 했던 공모자들 중에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자라고 알고 있던 브라이언 웰스도 같은 공모자다 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까지 하나씩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즈라는 사람의 새로운 등장으로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반즈는 꽤나 많은 증거를 그리고 정확한 진술을 갖고 있었던 게 문제였죠.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한 이 모든 사건을 다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새로운 교집합들은 교집합이지만 이 모든 원은 다시 하나의 원으로서 합집합이 됐던 겁니다. 작전명, 암스트롱의 살인 계획입니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살해를 공모합니다. 암스트롱은 그 살해의 청부를 아까 말씀드린 케네스 반즈, 즉 마약 사범에게 부탁을 합니다. 반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만 달러를 달라. 암스트롱은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은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빌 로드스타인. 빌 로드스타인을 여기에 범행에 가담시킵니다. 두 번째,
누굴 가담시키냐면 아까 여러분이 얘기를 들었던 브라이언 웰스, 이 사람도 가담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기억나십니까? 제임스 고든입니다. 이렇게 네 명이 공범을 한 공모자들이었습니다. 암스트롱은 각각의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범죄로 하게 하자. 잘 준비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임스 고든이 배신을 때린 거죠. 야, 나 이거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할 거야. 돈 내놔. 나 니네 계획한 거 다 얘기할 거야. 이거 돈 내놔. 결국 암스트롱은 제임스 고든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 고든의 시신을 여기 보이는 빌 로드스타인 집 냉동고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며 피자 2판을 시킨 송신탑에 암스트롱과 빌 로드스타인이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거기에 왔던 브라이언 웰스인 건데, 브라이언 웰스는 실제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알겠다 하겠다 라고 진행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인질이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근데 실제 반지의 진술에 따르면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처음에 이 목폭탄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브라이언 웰스한테는 야 이거 가짜야, 이거 진짜 폭탄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해서 유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송신탑에 갔을 때 브라이언 웰스가 알아버린 겁니다. 이건 진짜 폭탄이다. 안 한다고 기겁을 했는데 총으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웰스는 그걸 메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정말 피해자일지 아니면 공모자일지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가서 이 사람들이 시킨 대로 그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게 되게 된 겁니다. 다만 문제는 브라이언 웰스도 사망, 제임스 고든 사망, 빌 로드스타인 사망, 지금 이 사건에 남아있는 사람은 암스트롱과 반지 딱 두 사람입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참고인 진술밖에 확인이 불가능했던 신빙성 유무로 재판관, 일명 배심원들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모든 것들이 판결이 되게 됐는데 실제로 암스트롱의 범죄는 혐의 입증이 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암스트롱은 더 많은 30년의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복역을 하게 되며 반지는 방조죄, 공조죄를 혐의를 같이 받게 되어 4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아직 나오려면 한참 남으신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남았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제 범인은 정말 누구일까가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실제 범인이 정말 암스트롱일까? 아니면 빌 로드스타인일까가 문제였습니다. 빌 로드스타인은 죽었으니까요. 근데 또다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가 2017년, 오늘이 6월 24일이죠. 2017년 올해 4월 4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암으로 암스트롱이 사망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선 반지라는 사람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지는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죠.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마지막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진술에 따라서 진술의 말이 다 맞다라는 전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브라이언 웰스는 피해자입니까? 공모자입니까? 공모자였다 피해자가 된 걸까요? 이 사람은 공모자가 되어야 될지 피해자가 되어야 할지 굉장히 난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이 사건을 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사람이 암스트롱일까요? 아니면 빌 로드스타인일까요? 현재 재판부는 암스트롱이 한 것이 맞다라고 재판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FBI의 수사관은 아직도 빌 로드스타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암스트롱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인데 이런 모든 사항, 소우처럼 모든 지시사항을 탁탁탁탁 만들어서 그걸 정말 전부 다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이렇게 뭔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말도 굉장히 우아하게 했고 어려운 영어를 썼던 로드스타인과 가깝다. 아직도 이 부분은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최종 진술자, 모든 교집합의 마지막 교집합을 이뤘던 케네스 반지. 정말 반지의 진술은 다 사실일까요? 이 사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이미 재판부는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범인은 암스트롱이며 암스트롱이 모든 걸 주도해서 만들었던 끔찍한 모방범죄. 하지만 아직까지 남는 의문점들은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누가 정말 범행의 주도자였을까요? 현재까지도 다큐멘터리로요. 브라이언 웰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로드스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암스트롱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다만 모든 정황상 한 가지 확실한 건 말도 안 되는 모방범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김원의 토요사건 팩트 소우 모방 살인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피하는 지시서 10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여러가지 이야기 댓글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